합시다. 네, 오늘은 제 개인 사정으로 날짜를 바꿔서 화요일이 아닌 월요일에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녹화를 할게요. 지금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브레인 에너지 지난번 내용 중에 정말 재밌었던 거 어, 1장 2장 중에 68페이지 그 부분 좀 읽어볼게요. 타이레놀은 인후통의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지만 콧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타이레놀 얘기가 왜 나왔냐면 67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지금은 누구나 한눈에 바로 알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한때는 알레르기랑 구분을 할 수가 없었다죠. 그쵸? 인후통이랑 콧물이 증상이 똑같으니 이게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맨 밑에 부분 보면 이들이 공통 경로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바로 염증이다. 염증은 우리의 신체가 체내 조직들을 회복하거나 이에 가해진 공격에 맞서 싸우는 과정의 일환으로서 면역계가 활성화될 때면 늘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 염증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하는 것도 미토콘드리아다.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신체가 방어태세를 갖춘 상대가 감기 바이러스든 알레르기 원이든 염증은 콧물과 인후통을 일으킨다. 즉, 염증은 두 환자 집단의 증상들을 유발하는 공통 경로지만 어디까지나 어떤 근본 원인에 따른 후속 과정이다. 따라서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 근데 그것을 한참 헤맸었다. 우리 정신질환도 지금 그런 상태 아닐까라고 저자는 계속 물어보죠. 밑에 아까 읽으려고 했던 부분 찾아보세요. 쭉 내려가서 타이레놀은 인후통의 통증을 경감시켜 줄 수 있지만 콧물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콧물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는 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데 또 슈도에페드린 복용하신 분이 이 중에 계시다고요. 근데 이게 또 무슨 부작용을 갖는다 그랬죠? 택장에? 책장에. 어, 그래서 조심스럽다. 뭐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 하는데 저도 새롭게 안 사실이에요. 간혹 알레르기 환자들에게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처럼 두 가지 증상을 모두 완화해주는 치료제도 있지만 타이레놀은 거의 모든 인후통에, 슈도에페드린은 거의 모든 콧물 증상에 도움을 주는 한편 서로 다른 증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요. 69페이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질병들이 어떤 식으로든 치료제의 성분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인후통 환자 집단은 체내 타이레놀 결핍 상태를 교정함으로써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므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지만 지금 세로토닌 부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게 아닐까. 저자는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속에 타이레놀 성분이 충분하지 않아서 증상이 발생한 타이레놀 결핍장애라고 여길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콧물 환자 집단은 치료제의 효과가 명백히 체내 슈도에페드린 불균형이 문제였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슈도에페드린 결핍장애로 명명될 수도 있다. 실없는 농담 같지만 이 논리는 우울증이 세로토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다거나 정신증적 장애가 낮으면 모저 파킨슨, 높으면 조현병, 중독. 그렇죠? 음, 도파민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때 사용한 논리와 완전히 같다. 생각을 바꿔보게 하기 위해서 계속 예를 드는 거예요. 설득을 하고 계세요. 이런 내용들 제가 다시 읽어드린 이유는 3, 4장에서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3, 4장 볼게요. 페이지 74페이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에는 반드시 공통 경로가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지 정의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정신질환은 정서, 인지, 동기, 행동 가운데 일부 또는 전체의 변화나 이상이 발생해 괴로움을 겪거나 생활 속에서 기능하는 데 문제가 있는 상태를 수반한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죠?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하는 사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아니면 내가 암 진단을 받았어. 남편이 사고를 당했어. 이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우리 뭐 정신줄 놓치는 그런 만화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다 정상으로 여겨진다는 점 때문이다. 그런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뒷장 보면은 여기 7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면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DSM-5를 가장 최신 2022년도에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23년도에 번역본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가장 최신판인데 여기에서 애도 반응 배제라는 예외 조항이 포함돼 버렸대요.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뭔가 정말 이 사람이 힘들어할 사건을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당연히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죠? 맞아요. 한 집단은 애도 같은 경험까지 지나치게 병리적으로 여기에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좀 비판을 하고요. 한 집단은 또 뭐라고 하냐면, 어? 지금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울증 진단을 내리지 않고 약물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필요한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둘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세요? 우울증 약을 줘야 한다. 그럴 필요 없다. 우리 웰빙모브 같이 하는 분들은 답을 하겠죠? 그지 같아도 그지 같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죠? 내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습관, 움직임 습관, 꼼지락 꼬물락. 어디부터? 내 내장부터. 내장은 감정에, 기분에 바로 직격판을 맞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골반대의 움직임. 제가 단톡방에 올렸죠. 요즘에 너무 많이 올려서 죄송해요. 그 출산 준비하는 그 둘라들 운동시키는 거 보면 제가 웰빙밴드 댄스 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근데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작은 움직임을 저는 짓죠. 사실은 그 출산 도우미들, 둘라들, 조산사들이 웰빙밴드 움직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왜? 본인들이 추구하는 움직임보다도 더 편하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줬더니 출산이 너무 쉽더라. 애를 너무 잘 낳는다. 애를 잘 낳는 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똥을 잘 싸는 거랑 똑같은 거야, 선생님. 내가 똥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선생님, 똥을 못 싸는 건요. 내가 지금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웰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애를 낳으면 애를 잘 못 낳, 자연 출산을 할 수 없다는 거지. 자꾸 제왕절개율이 자연 출산을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 그래도 막 어거지로 아자 아자 발살바로 힘줘서 하다가 다 골반 기저 파열뿐만 아니라 신경까지 손상을 받아서 고생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똥을 잘 싸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것. 이걸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볼게요. 페이지 78페이지 보면 음, 같지만 다른 하나의 정신질환 쪽 찾으셨죠? 거기에 마지막 어떤 진단도 기준 항목들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다. 이게 왜 나온 얘기냐면
같은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라도 그 질환이 완전히 동일하게 전개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다. 김현주 선생님, 어, 상담하고 계시니까 특히 이런 분들 그냥 매일 만나잖아요. 일상에서. 정신증이 있고 신경증이 있고 보통은 상담 심리의사들은 정신증은 병원 가야 되고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이 신경증이다. 칼같이 자르시더라고요. 자신이 있으세요? 칼같이 자를? 그 DSM-5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제 신경증, 정신증 칼같이 그 구분하는 건 어려운데, 왜냐면 이제 뭐 환청, 환미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증에서도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집단도 저희를 보호하는 일환으로 이제 정신증은 좀 자살이라든지 그런 고위험군이 많으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선생님들. 선망. 선망은 사라지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정신증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오해하면. 그쵸? 선망 얘기는 뒤에 나오니까 이제 79페이지 위에 볼게요. 오히려 최소한의 항목 수만 충족하면 진단이 내려지는 거예요. 주요 우울장애 진단은 기준 항목 9개 중 최소 5개만 만족하면 된다. 아, 선생님, 나 이거 기준 9개 까먹었는데, 혹시 김현준 선생님 그 기준 리스트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그 편람이 있기는 한데 지금은 못 찾겠고 나중에 찾아서 올려드릴까요? 응, 네네네. 그 9개 밑에 쭉 내려가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9개 중에 5개 하면은 주요 우울장애로 진단을 받는데, 밑에 보면 불안은 포함이 안 되는데, 우울장애 거기 불안한가 뭐 이런 항목이 없대.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과민성도 없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거. 통증도 없대. 말이 안 돼요. 우울증 환자 대부분 아프거든요. 음. 어쩌면 이렇듯 특징적인 일부 증상들을 치료 대상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치료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닐까? 선생님 앞에 제가 영상 보여드린 거 생리전 증후군 그것이 조금 과도한 게 뭐라고 했죠? PMDD, 월경전 불쾌장애. 근데 이거는 상병 코드가 있는 질환명이에요. 진단명이라고. 이런 걸 겪는 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진단받는 게 거의 불가능일 거예요. 너만 생리하냐? 뭐 아파 죽겠냐? 뭐 일상을 못 사냐? 그냥 참고 살아. 대부분은 뭐 생리한다고 우리 결석한 적 있어요? 아니란 말이지. 근데 떼굴떼굴 구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기분이 무드가 너무나 죽을 것 같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울증 환자처럼 그런 증상을 겪는 여자가 여성들이 많아요. 아주 많다고. 진단명이 있어요. 선생님들. 이건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거기 자폐 스펙트럼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81페이지 보면 감기와 알레르기, 아까 읽어드린 앞부분 있잖아요. 인후통과 콧물장애, 그 얘기가 첫 번째 줄에 나옵니다. 앞에 살펴본 콧물장애와 인후통 장애 이야기를 기억하는가? 이야기 속에서 둘 중 하나만 앓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두 가지 모두를 앓았다. 실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우울증과 불안이 이와 비슷하다. 주요 우울장애 진단을 받는 대다수의 환자가 불안장애도 앓고 있으며 불안장애 진단을 받는 대다수의 주요 우울장애도 동시에 앓는다. 그런데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증, 조바심 주변에 많이 볼 텐데 문신 선생님, 당뇨 환자들 만나면 그러지 않던가요? 당뇨 또는 갑상선 문제 있으신 분들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 어? 선생님들
갱년기. 갱년기는 당연하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염증이고, 갱년기는 진짜 염증, 프로인플라마토리, 염증을 유발하는 그러한 사이토카인 분비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라는 거지. 폐경 무렵이. 산 후, 우리 산후 우울증으로 지 애기도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막 이러는 엄마들 뉴스로 보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생리전 증후군, 월경전 불쾌장애, 이거는 정신증이에요. 신경증 정도가 아니라 진단명이 있어 버린다고. 제가 제대로 얘기한 거 맞나요, 김현주 선생님? 신경증이 진단명이 있나요? 정신증의 진단명이 있으니까 병원으로 가는 거고, 신경증은 그래서 상담심리 선생님들이 커버하시는 건가요? 상병 코드가 있는 분들을 만나나요? 상담심리 때? 상담 심리 때 상면 고도가 있으신 분을 만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신경증만 다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사실 음, 아동 가족 위주로 다뤄가지고, 음. 정신증을 만날 일이 잘 없는데, 이제 뭐 발달장애군은 정신증으로 보고, 아, 발달장애군을 주로 정신증으로 보고, 알츠하이머나 치매나 뭐 이런 분들을 상담하지는 않죠. 네, 저는 그렇죠? 보통 상담이라 그러면 그냥 뭐라 그럴까? 우울증, 우울, 불안, 우울증도 강박, 뭐, 그쵸. 그쵸. 트라우마. 음, 그렇죠. 맨 밑에 볼게요. 81페이지 선생님들. 오늘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보자. 마이크는 43세 남성으로 일상적인 기능에 저해를 초래하는 만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대요. 그런데 과연 어떤 정신질환일까? 그는 어린 시절에 ADHD를 알았대요. 이거 진단받고 뭐를 복용해요? 각성제. 왜? 집중을 못하니까 주의력이 없고 산만하니까 각성제 처방을 받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또 잠을 못 자요. 수면 장애가 또 와요. 또 수면제 복용을 한다. 이게 그 ADHD 애들의 그 고통의 사이클이에요. 근데 어쨌건 각성제를 복용을 했어요. 약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교 생활은 힘들었어요. 괴롭힘과 놀림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죠. 어린 마이크는 이러한 사회적 스트레스원에 대해 엄청난 불안을 호소했고, 불안하죠. 안 불안할 수가 없죠. 학교 가는 게 가장 끔찍했을걸요? 사회불안장애 완화를 위한 심리치료를 받았대요. 어떤 임상애들은 당시만 해도 자폐 스펙트럼 선상이 존재하되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된 진단명으로 받아들여지던 아스파거 증후군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공식적으로 진단을 내리지는 않았다 했는데 선생님들, 아스파거는 DSM-5에서 사라졌죠, 김현주 선생님? 어, 뺐죠? 네. 아스파거는 나치 시대에 너는 살릴게, 얘는 죽일게,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정말 존중하지 않는 용어라고 해서 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한다. 2022년도에 그렇게 선언이 된 걸로 알아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히 하냐면 저희 아이가 심리 쪽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지가 항상 저보고 아스파거라 그랬어요. 엄마는 진단을 받으셔야 된다. 아스파거라고. 그러더니 2022년도가 딱 되니까 엄마, 아스파거가 사라졌어. 절대 아스파거란 말을 쓰면 안 돼. 그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야. 엄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한쪽 끝에 있으니까 꼭 진단을 받아보고 도움을 받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DSM-5, 뭐 아스파거 이런 걸 알지. 저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진 않지. 저는 우울장애로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양극성증이 조울증으로. 그래서 관심은 많죠. 근데 이쪽이 뭔가 명확한 게 없어서 좀 관심을 많이 놓으려고 하던 차에 정말 이 책은 단비 같은 책이에요, 저한테는. 이 주요 우울장애 장애 증상들도 보였대죠. 그러다가 결국엔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대죠. 나랑 너무 비슷한데.
그러다가 조현, 정동장애로 바뀌었대죠. 강박장애까지 추가로 진단받았죠. 담배를 피우고 오락성 약물을 뭐, 아편까지는 안 갔어도, 술을 좋아하죠. 여기, 이 부분에서 빵 터질 사람들 되게 많은데. 아, 이게 마시면 안 돼. 안 마실래. 이러다가도 이게 마시는 게 사실은 이거는 장애인 거예요, 사실. 응? 조절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나름 조절한다고 그냥 일을 잃캔 이러던 시절이 2020년도 그 클래스 101 찍을 당시 완전 뚱땡이잖아요. 매일 한 캔, 두 캔씩 맥주를 마시고 막 이랬던 때였어. 그러니까 이런 게 선생님들, 이런 게 정신 질환이에요, 모두. 커피 중독. 밤에는 술 마시고 새벽에는 커피 마시고 중독이라고, 장애라고. 마이크의 진단명은 뭘까? DSM-5에 따르면 그는 현재 조현 정동장애, 아편류 사용장애, 니코틴 사용장애, 강박장애, 사회불안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여기 안 걸리는 사람 확실히 난 여기 이 중에 없어.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신 있게? 응? 있냐고. 그 다음 페이지 83페이지 중간 부분 봅시다. 마이크의 사례가 다소 극단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도 증상과 진단명이 달라지거나 두 가지 이상의 정신질환을 진단받는 것은 자신일이다. 중독 문제 또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난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단명이 달라지는 일이 생기고 이렇게 쭉 내려가 볼게요. 실은 염증이라는 공통 경로를 공유하던 콧물장애와 인후통장애의 경우와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이분은 자꾸 내리고 싶은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이지 84,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엄청나게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연구비가 투여가 됐었지만 여기에 대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돈을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얻은 건 별로 없다예요. 85페이지 볼게요. 뇌 스캔, 유전자 검사, 뇌 전도 이식, 혈액 지표, 염증 수치, 다양한 인지 검사에서의 수행 능력 등 핵심적인 생물학적 및 행동적 측정치들을 살펴봤다. 그 결과 정신질환 환자들과 정상인 대조군 사이에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지만 진단 집단, 그러니까 뭔가든 걸린 진단 집단들 있지? 그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점을 찾아내지 못했다예요. 다시 말해 양극성 장애나 조현 정동 장애, 조현병을 앓는 사람들의 뇌와 신체에 이상이 있기는 했지만 이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없었다. 만약 이 셋이 정말 서로 다른 정신질환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선생님,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 불안장애, 우울장애 있으면 그 사람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환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시죠? 당뇨 환자들이 조급증, 조바심, 불안장애, 그리고 밤에는 뭐 하죠? 야간요. 화장실 가느라고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조현병에는 이제 다시 정신질환만 생각해 볼게요. 조현병에는 현저한 기분 증상들이 포함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조현병의 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성 증상이라는 증상인데 여기에는 그러니까 감춰져 있는 거 표정이 무덤덤해지고 삶의 흥미를 잃고 무관심, 아무런 즐거움을 못 느끼고 무쾌감증, 타인과 교류하는 추동력이 감소하고 동기를 상실하며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 이거 우울증의 진단이랑 너무 겹치죠?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고 남겨볼게요. 그런 얘기들이 쭉 있다가 87페이지 볼게요. 어, 마지막 단락의 윗줄이에요. 그렇다면 혹시 이들이 모두 같은 질병이지만 조현병은 유달리 극심하거나 현 의료계의 치료법에 덜 반응하는 형태인 반면
양극성 장애는 증상의 중증도가 낮아 치료에 상대적으로 잘 반응한 덕분에 주기적으로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아닐까? 결국에 이 저자는 뭘 강조하죠? 뇌에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에너지를 ATP를 못 만들어서 이런 정신 질환으로 간 거 아니야. 응?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어쨌건 간에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받아야 ATP를 만들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미토콘드리아가 정말 찌그러져서 사라졌거나 대사증후군이라 그러면요. 다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대사증후군의 진단 기준 선생님들 아세요? 제가 보건소에서 한참 대사증후군으로 일을 해가지고 고혈압 진단 기준은 조건으로 고혈압도 고혈압 증상을 딱 진단을 받는 120에 80이 보통 정상이잖아요. 140, 100, 140에 90 이상이 아닌 그 어중간한 정도. 그리고 당뇨도 그래요. 그리고 복부 비만, 허리 둘레, 힙, WH 뭐였더라? WHR, 웨이스트 힙 레이쇼를 본다거나 아니면 뭐 중성지방 수치, HDL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걸로 해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많이 뭔가 걸리면 너는 앞으로 당뇨가 되거나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 진단이 받을 확률이 높으니 조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게 대사증후군을 이렇게 만들고 막 교육 벌써 그게 20년이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겠죠. 세포가 인슐린에 의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포도당을 받아들여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ATP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인지질 이중층이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를 못하니 인슐린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인슐린이 제대로 가서 그걸 열쇠 자물쇠를 못해서 포도당을 못 받아들여 세포가. 그럼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잖아요. ATP가 없어 못 만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피로하죠. 극심한 피로감. 노인들이 그러죠. 암 환자들이 그러죠. 또 누가 그래?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들 그래. 그럴 경우 뭐를 먹이자? 저탄고지. 응? 지방이 그냥 뚫고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이분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탄고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건 세포가 굶어 죽지 않게 해야 된다. 쭉 넘어가면 90페이지에 자폐증 부분이 나와요. 90페이지 중간 단락 좀 볼게요. 불안은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심적 상태여서 그런지 불안장애와 관련해서는 정신장애 진단의 중첩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기 쉽다. 그쵸?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TV에서는 불안은 조절이 안 되니 무슨 안정액을 먹으라고 하고 그걸 막 그렇게 광고하고 먹으라고 하는 거 보면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지? 우리 뭐 청심환 막 이런 거 먹나요? 음. 그러니 이번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한번 살펴보자. 대부분의 사람이 자폐증을 순수한 정신질환을 보기보다는 어린 시절에 발병하는 발달장애, 백신 부작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애들한테 백신 안 맞추고 막 예방접종 안 시키고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밝혀져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러거든요. 어린 시절에 발병한 발달장애 혹은 신경학적 장애로 여겨요. 그런데 자폐증 환자의 70%는 자폐증 외에도 최소한 한 가지 정신장애를 앓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을 겪고 있는 환자도 거의 50%나 된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진단 기준에 강박장애의 증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다. 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하면 그냥 나 같아서, 저희 아이는 다 커가지고 진단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록 생맹인데요. 정록 생맹인 걸
대학 가서 알았어요. 빨간색이랑 초록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걸. 내가 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 수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렸죠. 본인이 호흡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호흡을 못하는지, 그걸 아예 못 느끼고 그냥 사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멜빈밴드 끊어뜨리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음, 그러면 그런 거에 반해서, 선생님 숨이 쉬어져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죠? 깊숙이 빠져들어 들어오는 거죠. 저는 누구를 진짜 환자로 보는지 아세요? 못 느끼는 사람. 아, 심각하구나. 큰일 났다. 근데 그분들을 못 느끼겠다 그러고, 선생님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 뭔데요? 막 이런 사람들을 내가 막 붙잡고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요. 또 저도 존심이 있어서 장사치 같은 거잖아요. 아, 어떻게 했지? 매달려야 되나? 그냥, 그냥 속았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해보면 어때요? 처음엔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그냥 사기당했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라고. 딱 눈 감고 한 달만 해보라고. 지금 그거를 지금 햇반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으로, 줌으로 매일 아침 7시에 20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왜 요가족과 있는데 이렇게 좋아지냐고. 기적 같은 일들. 머리로 공부해서 느끼는 건 아니에요. 느껴야 알고, 알아야 느껴지고. 이게, 이게 선순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정말,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바닥을 친 사람들이, 가장 바닥을 치시는 분들이 누구죠? 항암 환자들이잖아요. 암 환자들. 오히려 암에 걸리기 전보다 더 행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살 수도 있군요. 음, 대부분 암 환자들이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나한테 찾아오는 위기가 진정 위기일까? 내가 너무 못 알아차리니까 정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한 방 매기는 거 아닐까? 덕분에 내가 정신 차리고 잘 살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제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희망이 있고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 그걸 많이 나한테도 주고 우리 가족한테도 주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나오네. 91페이지 봅시다. 중간 부분 보면 뭐, 중간이라 게다가 이 같은 현상은 불안장애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부분 찾으셨죠? 섭식 장애. 선생님, 섭식 장애는 뭐의 문제예요? 이건 정말 대표적인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예요. 하이포탈라무스, 시상하부. 나중에 우리 이론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시상하부는 내분비계, 호르몬을 분비하게 자극을 줘요. 누구를? 뇌하 수체를. 제가 혀를 입천장에 올리라 그러죠? 그 위에, 그 위에 머리뼈에 얹어져 있어요. 거기에가 스파노이드 본 저평골, 나비뼈라고 하는데 그 위에 뇌하수체가 얹혀 있거든요. 나비뼈가 틀어지면 뇌하수체 기능이 좋지 못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윤신 선생님 너무 졸렸구나. 어, 얘네들이 우그러진단 말이야. 얘네들이 자, 이 밸런스를 잡게 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혀를 입천장이 편안하게 넓게 펼치고 뮤잉 앤 허밍, 진동감을 즐기는 거예요. 이 진동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근막에. 이 수처라 그래. 우리 머리뼈 사이사이 그 인대들도 다 근막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우그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그런 호흡과 함께하는 진동이거든요. 그 뇌하수체 위에 누구 있다고? 하이포달라무스, 시상하부.
시상 하부가 망가지면요. 여기에 이제 그 에피타임, 식욕의 중추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자율신경계의 중추라는 말은. 응? 먹는 걸 조절을 못해요. 아노렉시아는 뭐죠? 거식증, 그리고 구토, 구역감, 음식이 음식으로 보이질 않아. 저희 아이가 이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로 아노렉시아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자꾸 토하고 그래서 살이 쫙 빠졌어. 병원에 가면 무슨 오해를 받았는 줄 알아요? 너 살 빼려고 일부러 손가락 넣지. 그러지 마. 토하면 안 돼. 토하지 마. 죽겠다고, 아파 죽겠다고 병원을 그렇게 쫓아가도 일단 20대 여성이, 음, 자꾸 토한다 그러고 이렇게 해서 병원을 가면 색안경부터 끼는 거죠. 폭식증도 마찬가지예요. 폭식장애, 섭식장애. 다 사회적인 장애로 여기고 이거를 시민성, 마음을 곱게 먹어, 좋게 먹어, 생각을 바꿔봐.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게 낫는 병이면 살려면 얼마든지 나는 노력을 하겠어요. 생각을 바꾼다고 죽어도 안 바뀌는 병이란 말이에요. 장애란 말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릴 게 희소식이 있어요. 저희 애 지금 이제 안토예요. 그게 뭐냐면 미주신경 활성화 운동법이에요. 제가 강조드리는. 내장기에서부터의 감각을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시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각의 중추인 섬엽으로. 실시간 리얼타임 시츄에이션을 계속 줘서 뇌가 서로 소통을 하게. 그래서 이런 자율신경, 지금 이 상황이 네가 편도체 경보 발령 울리고 막 지금 네가 막 이럴 상황이 아니야 라는 걸 뇌가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손해를 활성화할 수 있게 꼼지락, 작은 움직임. 그래서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이 작은 움직임이 정말 손해에 많은 정보를 주거든요. 손해가 그냥 우리 부드러운 움직임, 우아한 움직임, 뭐 이렇게 우리 운동의 중추라고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감정의 뇌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도파민 분비에 아주 직접적인 그 회로를 건드려요. 선생님들 여태까지 운동을 무시하셨다면 정말 인생 잘못 사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단순히 강한 운동, 외재근 운동, 파워, 빡세게 또는 막 이렇게 악력 깨가지고 막 이렇게 운동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운동, 움직임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작은 꼼지락 움직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선생님 왜 요까지 고 했는데 치매하심센터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 섭식장애로 고생하다가 치매 판정 받으신 분이고 요실금으로 뵈러 왔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떡을 해왔어요, 저한테. 아이고, 선생님 거 이거 열심히 했더니 내가 이게 나 기저귀 안 찬다고. 팬티를 몇 개씩 갖고 다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다 치매심센터 왔더니 기저귀를 줘서 기저귀 차고 다녔는데 나 이제 그거 필요 없다고. 그분 한 분이 아니죠? 할아버님 한 분은 할아버님이 남자가 더 효과가 더 좋아요. 왜? 왜 그럴까? 구멍이 두 개밖에 없잖아. 그리고 근막적으로 그렇게 문제될 게 그렇게 여자만큼 심각하지 않아요.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너무 쉽게 해결이 됩니다. 야간요, 요실금, 빈뇨 이걸 왜 안 하냐? 왜 안 할까요? 낙인 찍힐까 봐 겁나는 거야. 터부시하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정말 이제 인생 끝난 남성성은 다 사라진
부인한테도 얘기 못할걸? 응?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립선비대증으로 힘들다 그 얘기를 저한테 진짜 어렵게 말씀 꺼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운동 이런 거 하는데도.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20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는 해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도와드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어서. 다음 92페이지 보면 여기 아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린 파트가 여기예요. 어떠한 정신질환이든 발병 이력이 있다면 이후 또 다른 정신질환이 발병할 가능성이 극적으로 높아진다. 음.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기질성 정신장애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뇨랄지, 뭐 심혈관 질환이랄지, 뇌전증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의학적인 문제나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어. 그런데 의학적인 문제로 인해 정신적 증상들이 생겨났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정신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며 그 반대 역시 성립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덴마크 연구 결과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몸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꼭 병원에서 근무 안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런 정신질환 충분히 겪을 수 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공통 경로, 피해 요인은 벌써 답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96페이지. 신체 질환도 정신 질환과 연결되어 있을까? 다섯 가지 질환 나와 있죠. 97페이지. 비만,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병, 뇌전증, 모두 우울, 불안, 불면증, 심지어 정신증적 증상까지 정신장애 연결된다고 지금 표현이 돼 있죠. 제가 아까 영상 보여드린 거에 너무 놀라운 나의 작은 뇌세포 이야기. 거기에 마이크로글리아, 미세 악유세포에 대한 설명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뇌에도 면역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제가 요번에 대한근감소증학회에 가서 정말 너무 즐거웠던 사실은 뭐냐면, 그 키노 스피커이신 분이 위주신경 관련해서 발표해 주신 파트 있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뇌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뇌는 이게 장벽에 있어서 우리가 먹은 뭐 약이랄지 아니면 뭐 염증이랄지 이런 거는 통과 못해. 그렇게 해서 우리는 뇌를 보호하고 있어.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NTS라고 그게 뭐냐면 미주신경의 감각이에요. 감각. 그게 핵, 연수에 있어. 이 우리 내장기의 감각을 80%를 미주신경이 그 NTS에 넣어주거든요. 정보를. 선생님, 거기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가 너무 약하대. 무슨 말이냐면 그 경로를 통해서 염증이 이동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똥을 잘 써야 돼요, 선생님들. 똥이 내 뇌 건강을 표현하는 거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염증이 그렇게 올라가면 뇌에서도 염증 질환이 일어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 그 쓴 저자가 기자인데 그 사람이 길랭바레 증후군, 염증성 질환으로 그걸 겪고 나서 자기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기억력도 떨어지고 뭔가 이상해 해서 그 책을 쓰게 됐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면서 정말 대단히 잘 쓴 책이거든요. 몸의 염증은 뇌로 갑니다. 그다음 98페이지 대사장에 있죠. 대사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있네요. 참고하시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다 읽어보면 아실 만한 내용이고요. 100페이지 맨 마지막 줄 보시면
시상하부 나왔죠? 시상하부 동그라미 하시고, 시상하부라는 뇌 영역의 변화가 비만인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뇌 영역 간의 연결성에도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발견됐다.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시상하부라는 뇌 영역의 변화가 비만인 사람에게도 나타난다. 뇌 영역 간에도 다르다. 이게 다, 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102페이지 텔로미어 나오니까 반가우셨나요? 사람들이 텔로미어 너무 좋아해. 노화할수록 우리 유전자 마지막에 캡이에요. 음? 계속 분열할 때 얘가 사라지면 이제 그 텔로미어 이론이 또 노화의 이론 중에 또 속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텔로미어는 결과잖아요. 그 텔로미어 우리는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값인 거지. 텔로미어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응? 근데 막 TV나 아니면 어디 학회나 텔로미어. 왜 그럴까요? 만성적인 정신질환 환자들은 심지어 죽기 전에도 빠르게 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급격한 노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마이크 확인해 주세요. 누구 거 켜있다. 죽기 전에도 빠르게 노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 항암은 급격한 노화다. 뭐 이런 얘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염증 반응이 된 급격한 노화. 음. 그래서 지금 다 연결이 되네. 이런 염증 반응들 일으키는 쪽이 뭐를 잡고 수초를 파괴해요. 신경의 피복, 전기 전도를 하는 그 지방질로 이렇게 감아주는 애들이를 어? 그거 껍데기를 벗겨버린다고. 나 또 김현주 선생님한테 가야 되겠네. 그치? 유전적으로 그게 약한 소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게 무조건 발현되는 게 아니라고. 그쵸?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엄마는 힘들지만 엄마 괜찮으셨다가 당뇨 생기고 나서 증상이 발현되신 것 같다. 거기에는 희망이 있죠, 선생님. 뭘까? 엄마한테도 희망이 있는 거죠. 같지 않은 반복이에요. 계속 말단을 꼼지락. 불편한 부분을 아주 작은 움직임을 계속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고 막 노력 막 이게 아니라 음, 그냥 하니까 좋다 정도. 어르신들 호두알 굴리고 막 이러는 거 하잖아요. 그런 정도. 이러한 사실은 노화의 진행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측정 대상의 하나로는 염색체 끝부분에 존재하는 입자인 텔로미어 길이다. 사람이 노화될수록 텔로미어의 길이는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비만, 암,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 노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질병을 앓는 환자들에게서도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진 것이 관찰됐다. 우울증, 양극성 장애, PTSD, 물질 사용 장애 환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 진짜 강조할게요. 이런 거 나중에 돈 내고 측정할 일 있으면 측정하지 마세요. 이런 질환이 있으면 당연히 텔로미어 길이 짧겠지. 왜? 결과라고. 내 몸에 만성 염증이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다 가는 거다. 신경학적 장애 볼게요. 신경학적 장애는 병을 진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나 병리적 결과가 적어도 한 가지 있다는 점이다. 알츠하이머 잘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아, 아포포라고 하나, 둘, 셋, 넷째 줄 유전형이 지방 및 콜레스테롤 대사와 연관된 효소의 생성을 담당한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유전자로 대표적으로 뽑는 게 아포4거든요. 그리고 밑에 선망, 이런 기질성 정신장애 범주에 포함했다, 뭐, 얘기 있는데, 선망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 약물 부작용으로 충분히 겪을 수 있고,
이거는 역전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그다음 뇌전증 나오죠? 뇌전증 넘어가서 자살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 뇌전증 진단을 받기 전이었다는 거. 놀랍죠? 뇌전증 때문에 우울해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뇌에서 그러한 증상들이 같이 107페이지 봅시다. 이제 진짜 재밌어요. 뇌전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간질, 발작이란 말이에요. 뇌의 발작이란 말이지. 그런 거 겪을 때 없어요, 선생님들? 저혈당증, 쇼크, 굶어봐. 굶은 사람 없어요, 이 중에? 다이어트 심하게 하신 분 없어요? 어? 하늘이 노랗고 완전히 발작, 간질 발작 증세 완전히 그런 거 안 겪어봤나? 막 손발 저리고 숨 넘어가, 아무도 없나 봐. 어. 난 옛날에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 포도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야, 이거 열심히 해서 2kg인가 뺐는데, 근데 냉면 하나 먹었더니 1.5kg가 찌더라. 진짜 내가 그러고서 때려쳤어. 그리고 그런 다이어트 했던 사람들이 다 일찍 죽은 거 알죠? 왜 그랬을까? 내 몸의 스트레스, 항상성이 무너지고 미토콘드리아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건 진짜 사라져야 돼. 이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저혈당증이 되면 발작을, 뇌가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저혈당증은 1형, 2형 당뇨병 모두에서 흔하게 나타나고, 심하게 굶어도 나타나요. 비만은 어떨까? 어쩌면 여러분의 체중이 뇌전증과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규모 연구 결과 극도로 저체중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은 정상 체중인 사람들보다 뇌전증 발병 위험이 훨씬 높다. 과체중과 저체중 모두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에 놀라울 수 있다.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양극 다 모두 대사에 스트레스를 준다. 저 지금 스트레스 받을 일 없는데요. 마음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막 신경 쓰이는 것도 없어요. 몸이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몸이. 임신 중 비만이 된 여성은 태어난 아기가 자라서 뇌전증을 겪을 위험이 높다. 중간중간에 우리 산전산후와 관련된 내용도 계속 나와요. 음. 다음 페이지 동기부여와 기력 부분은 의지력과 자제력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비만, 뭐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보통 생각을 하죠. 태만에 의해서다 아니면 결국에는 환자 책임이다. 이렇게 되는데 정말 원인 없이 뭔가 이게 뭐지 싶은 게 있단 말이죠.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아플 때는요 주변에 나같이 아픈 애들 없었거든요. 응? 나만 아팠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라고. 쟤네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너무 그러니까 더 힘들더라고. 근데 요즘 애들은 아프고 우울하고 힘들어도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을 것 같아. 다 정신과 가가지고 약 먹으니까. 요즘 애들은 껄핏하면 정신과 가서 약 먹더라고요. 그리고 아프다고 침 맞으러 다니고, 뭐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이러니까 다니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 왜? 쟤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쟤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 사람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는 등 건강 형태를 바꾸라는 조언을 들으면 흔히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너무 힘들어요. 이 부분 좀 햇번이 읽어줄래요? 그래야 너무 이렇게 실감이 날 것 같아. 110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사람들은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라는 등 건강 행태를 바꾸라는 조언을 들으면 흔히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 너무 힘들어요 라거나 그럴 만한 기력이 없어요 라는 식이다. 이러한 반응은 거의 언제나 몹시 못마땅하다는 시선과 맞닥뜨리게 된다. 게으름 부리는 데 대한 핑계라거나 문제를 충분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증거라거나 자제력이 부족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또는 그럴 만한 기력이 없어요 라는 반응이
핑계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걸까? 타성과 동기 부족이 대사 문제의 증상인 것은 아닐까? 어쩌면 이들이 말 그대로 정말 기력이 충분치 않은 것이 아닐까? 햇번을 처음 만났을 때가 딱 햇번이 이 상태였거든요. 체력이 부족해서 제가 이런 게 아닐까요? 자궁하수 때문에 왔는데. 자궁하수증이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대사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햇번이 위로를 받은 한마디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되는 만큼만 천천히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꼬시듯이 알려주고, 그리고 골반을 꽉 잡고 있는 2년 동안 꽉 묶고 있었던 골반 벨트가 있었거든요. 이거 제발 좀 풀어주세요. 이게 자궁하수를 힘들었을 땐 도움을 준 것 같이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생님 근육이 일하지 못하게 하는 그 복부의 내재근이라고 할 수 있죠. 골반기저와 복행근의 협업을, 인게이지먼트, 약혼하는 거잖아요. 싹 같이 이렇게 하는 그걸 다 잃어버리게 만들 거거든. 그러면 계속 대사적 스트레스들은 해소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서 있은 이러고 움직이는 그것뿐만 아니라 선생님, 변을 보거나 오줌을 놓거나 이거 자체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 근육들이 잘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건. 숨 쉬는 것 자체도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율신경계가 계속 문제가 있는 상태였을 거라고. 그 얘기를 일반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설명을 하겠지. 말해봤자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환자들은 의사 앞에 서면 개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사들은 더 몰라. 자기 아는 것만 알아. 심지어 산부인과 의사도 자궁하수를 진단을 못 내렸어. 도와줄 게 없었죠? 그 진단을 떠나 이제 치료를 할 방법이 없는 게 더 어, 끔찍한 것 같아요. 어디로 가라고는 해줘야지. 뭐 케겔 치료 뭐 이런 거. 아니면 없애거나 안에 있는 자궁. 자궁을 적출하거나. 적출하면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동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대사의 문제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 정신장애는 모두 뇌의 대사장애다. 그래서 햇번이 말해도 되지? 우울증에도 시달리고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그냥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고 이 개인적인 얘기인데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또 상처받고. 근데 나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몸이 아프면 우리 뇌도 아파요. 대사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이 염증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근데 이거 좀 해주면 좋아져. 금방 좋아질 텐데 왜 안 하지? 했는데 많은 오해를 사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야, 오늘 원 풀었다. 여기까지 녹화해서 드릴게요.